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두의 눈물 김헌균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건축, 즉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문화의 종주국이었다. 우리 문화가 세계로 잘 번져나가고 또 그 번져나간 문화가 다시 또 재확립되고 발달하여 다시 우리에게로 왔다라는 우리 한국의 역사, 인류의 발자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께 우리의 역사, 문화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대학원에서 우리 건축, 고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들이 바로 이러한 교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재는 안타깝게도 기존의 우리의 역사, 잘못되어진 역사, 즉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에 그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의 제대로 된 역사를, 제대로 된 건축학을 공부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우리는 진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과거에 많이 접했던 그러한 노래 중에서 조국 찬가를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1만 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국백과 풍성한 금수강산옥 도나권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 이러한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 조국 찬가란 노래 속에 우리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셨던 작사, 작곡을 하셨던 음악가분들은요, 전부 반만년이라고 우리 역사를 폐마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오늘 다시 부르면서 여러분께 소개도 드리면서 우리 역사는 최소한 2만 년인데 그래도 양보하고 양보해서 1만 년 역사 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1만 년, 2만 년, 아니 3만 년의 우리 역사가 우리 한국 건축사에는 어떻게 드러나 보였는지, 어떻게 그 비밀 코드를 풀어가는지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고도서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한국건축용어사전, 그리고 한국건축답사수첩, 그 다음에 장기인 선생님의 목조. 요 정도 이 교과서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용어사전이나 목조라는 이 책에도 실제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빠져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한국 건축사의 시대 분류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형태로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요. 자, 보조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용마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은 알겠는데 마루는 도대체 뭐야? 마루가 뭘까? 자, 제가 우리 한국사를 전공하시고 고건축에 가장 권위가 있으신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목수님들, 현장에서 일하는 또 무형문화재 선생님, 이런 분들께 제가 용마루가 뭐고 석가래가 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요. 야, 용마루는 용마루고 석가래는 석가래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건축사에는 거기까지가 우리 건축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는 현장에서 목수도 하고 특히 무형문화재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저 남원에 예촌이라는 강안루 옆에 한옥 호텔을 지었습니다. 자, 저는 그 호텔을 지으면서 늘 선생님들한테 많이 꾸지람을 듣고 혼나가면서 일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유였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용마루는 뭐야? 석가래는 뭐야? 산방이 뭐야? 산자가 뭐야? 이런 용어들을 자꾸 질문하거든요. 왜 그럼 용마루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몰라도 돼 임마. 그냥 이렇게 해. 그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뭘 따져?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명쾌하게 왜 우리 건축 역사가, 우리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쓰는 말, 어원이 우리 역사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칠판에 건축사 김헌균 목수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목수 김헌균이 건축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용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를 들을지 안 들으실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자, 제가 그러면 용마루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용마루. 자, 이 용은 여러분들도 항상 용자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용은 알겠는데 그럼 마루가 뭐야? 마루? 대청마루 혹은 뭐 텐마루, 이런 마루들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역사적인 어원이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루는요, 이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마루는 용의 척추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의 척추이다. 딱 보시면 알겠죠? 이 건물에 지금 요거는 지금 광화문 배경화면이 광화문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용 모양이 안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 용 모양이 들어간 한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진 요게 뭘까요? 요거는요, 암키와를 차곡차곡 쌓아올려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적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적세가 뭐냐? 바로 용의 척추가 바로 적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용머리가 딱 보여지고 그 용의 몸체가 그려진 것이 바로 우리 한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 특히 우리 문화재를 얘기할 때 한옥을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의 자태가 바로 용마루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용의 마루인데 왜 그럼 마루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마루는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모든 옥편이나 자전에 보면요, 종갓집 할 때 이와 같이 쓰여집니다. 종가라고 이와 같이 쓰여집니다. 자,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요, 마루종이라고 해놨습니다. 즉, 집안에 마루가 용의 척추이죠. 집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 있는 집안, 즉 큰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마루가 바로 이 건축에 나오는 용마루의 마루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대청마루의 그런 마루는 이 개념과 틀리냐? 똑같습니다. 우리 관원상제의 모든 예법에서 혼례와 상례, 관례, 모든 제례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 대청마루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 대청마루에 갖는 의미는 정말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요. 거기서 초상도 치르지요. 관례도 하지요. 그리고 또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여 모시는 제례도 합니다. 그게 바로 마루입니다. 그 마루라는 뜻이 바로 용의 척추, 가장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마루 하면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태권동자 마루치라고 들어보셨죠? 또 이렇게 비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좋아하는 만화 얘기도 할 수밖에 없네요. 마루치와 아라치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태권동자예요. 이 마루치에서 마루라는 뜻이 바로 젊은 용사, 아버지 이런 뜻이 되고요. 아라는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젊은 여성, 살림을 잘하는 여성이 아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치, 아라치가 실제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일본에서 전해진 영화에나 우리나라의 용어에서 쓰이느냐? 바로 그렇죠. 일본은 고조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일본의 역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형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바로 우리가 훈민정음 쓰기 이전에 사용하였던 바로 가림따, 신대 문자, 그것이 일본으로 가서 신지 문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용어에서도 잘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은 고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까지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가지고 있는 게 또 일본이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건축사의 처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건축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 우리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지, 금속알짜 우리 선조들이 안 만들어 놨다면 이런 문화들이요. 중국과 일본에 분명히 다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야, 너희들이 종갓집인데 그래도 너희들한테 이거를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어 라고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훈민정음, 직지, 이러한 우리의 유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루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나요? 저는 그러면 용마루의 마루 설명 외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타 제가 이제 기초부부터 해서 기둥부, 그 다음에 축부,
그리고 지붕부 강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전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고건축 강의하는 어떤 교수님의 어떤 건축가의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붕부의 가장 바탕이 되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는 나무가 이렇게 긴 나무를 장연과 동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석가래인데요. 이게 왜 석가래일까요? 제가 또 건축사를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요. 난감해 하시죠. 자, 요 석가래는 우리가요, 명절 때 우리가 떡을 해 먹죠. 그때 그 떡을 뭐라 그래요? 가래떡이라고 하죠. 바로 요 가래라는 어원이 그 가래떡의 가래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삽인데, 그 삽을 우리가 자루를 길게 이어서 양쪽에서 동아줄을 연결해서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삽을 가래삽이라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바로 가래가 바로 이 가래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석은 뭐일까요? 우리 건축이 아름답다고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요 석가래의 요 선은 바로 석인데요. 석이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외갓집에 손주들 놀러 오거나 아니면 본가에 놀러 가면요, 5살, 6살짜리 기운이 뻗치잖아요. 막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장롱 이런 데 하고 벽 사이 막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까지 올라가고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며 장난을 놓고 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걱정되니까 연석하고 그런데 올라가면 못 써. 다쳐. 안 돼. 이런 얘기 하시죠. 그때 그 석이, 연석이 바로 요 석입니다. 뭐냐면 나의 작은 아이, 예쁜 내 손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작고 예쁜 나무인데 길다 하여 바로 석가래라고 쓰이는 겁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이요, 앞으로 강의하실 때요,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전통 건축이 우리 거라고 하고요, 우리의 기술이요, 사실은 또 이 기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동남아의 한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통을 전해주고 문화를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또 받았다고 그러죠.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라고 그랬죠. 우리 바로 바레만 서예에서 세계 곳곳으로 언어가 다 퍼져가고 그리고 문화가 퍼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들이 저 유럽에도 남아서 영어로, 우리말이 영어로 되고 그리스 로마어로 되고 그리고 프랑스 독일어가 됐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명쾌하게 밝혀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대단히 잘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하면서 또 너가 앞으로 가시밭길을 많이 가겠구나, 또 다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또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죠. 왜? 여태까지 우리가 사고했던 거에 완전히 전면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물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그 문화, 공룡의 발자국이, 사람의 발자국이, 그 다음에 장래엔 흥서아의 같은 장래, 그 다음에 저 북한에서는 국보 1호를 할 수 있는 그 동굴에서의 유적, 검은무로 유적, 이런 유적들은요, 그야말로 훈민정음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 그거는 분명히 제 주장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설득력 있게 계속 한 발 한 발 다가갈 거고, 결국에는 우리 문화가, 우리 말이 세계 모든 문자의 어머니, 모태글자라는 말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 훈민정음 해례 시간에도 주로 많이 했고요. 지난 시간 거 혹시
여러분들 강의 못 보셨다면요. 제가 인류의 시초는 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라. 인류의 시초가 아프리카다라는 것은 허구다라고 그래서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혹시 그 사고를 깜빡하고 놓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대로 바꾸십시오. 저를 믿고 바꾸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인류의 시초이고 인류 문화의 시초이고 인류 문명의 시초인 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건물, 의식주, 모든 거에 다 이런 근거들이 바로 공룡의 화석처럼 그대로 글자의 화석, 건물의 화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고인돌 문화를 잠깐 짚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석가래가 예쁘고 긴 막대기로 구성됐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 못하신다면은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석가래는 예쁘고 긴 막대, 즉 석은 연석하는 나의 손주 손녀가 너무 이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석연석하고 지어박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죠. 그 예쁜 나무가 바로 석가래입니다. 그런 예쁜 나무가 이런 지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지붕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 선들이 아름답지가 않겠어요? 이 선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의 건축물하고 견주어도 우리의 선이 가장 아름답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고인돌 잠깐 얘기했는데 고인돌이 뭐냐면요. 오늘은 제가 영어 어원도 그냥 조금만 맛배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인돌은요. 세계 전체에 이 돌문화에서 우리 한반도가 발해 연화에서 발해 영역부터 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가 고인돌이요. 세계에 만약에 고인돌이 10만 개가 있다면 실제 10만 개 있었어요. 그거 다 일본 애들이 다 막 묻고 그랬어요. 그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의 그 돌무지들이요. 그게 사실은 피라미드의 원류인데도 우리는 피라미드를 꼰딴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 자기 역사를 최고의 종주국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파괴했던 거예요. 고인돌이요. 파괴하다가 못 파괴하고요. 우리나라에요. 1만 기 이상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화순 그리고 저 북한에 그리고 강화도에 그리고 저 요서 요동쪽에 고인돌이요. 우리가 비파형 청동검을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구분할 때 쓰잖아요. 사실은 그 청동 문화는요. 철교보다도 훨씬 더 기술이 앞선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상고사를 얘기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건축 역사를 얘기하면요. 대부분 잘못되어진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요. 생각을 정말로 이제 전환하시고 바꾸십시오. 자, 고인돌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저 종교 중에 교회라는 개신교가 있죠. 근데 그 교회요.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죠. 그 처치가 사실은 고인돌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또, 개신교인들이, 그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명확하게요. 자, 네이버 사전이 됐든, 저 옥스퍼드 사전이 됐든, 미국의 하버드 사전이 됐든 찾아보세요. 고인들을요, 옛날 구어로 처치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처치라고 하죠. 바로 고인들이 뭐냐? 제사, 모든 회의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 고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던 고인들 10만 기가 그 문화가 바로 저 영국의 끝까지 그리고 저 동남아의 저 끝까지 그리고 저 미국 남미의 아직테까지 전부 다 이게 전파가 됐던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건축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어원 얘기하니까 또 제가 어원 얘기하면 또 막 또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은 지금 냉철하고 차갑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게 간 겁니다. 어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더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경복궁인데요. 여러분들 경복궁 가서 보실 때 그냥 쭉 휘휘
돌아보시고 말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면요. 아마 건물 하나를 지나려면 최소한도 30분에서 1시간은 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모시고 갔다 그러면 가족분들한테 야, 이 건물이 이 석가래가 뭐야? 도리가 뭐야? 이 추녀가 뭐야? 열심히 용마루가 뭐야? 내림마루가 뭐야? 내림마루는 내려왔으니까 마루죠. 그럼 이렇게 건물에서 내려오는 마루.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가 걸쳐있는 추녀마루.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지붕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까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적어도 내 자녀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그게 문화국가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학교에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우리 아버지나 엄마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어린 학생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내가 건축학을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눠놨죠. 이게 나눈 방식이 어느 학자들이 나눈 방식일까요? 바로 이것이 유럽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방식인데요. 근데 구석기는요, 우리가 시험 볼 때요, 8,000년을 얘기하고, 구석기는 7만 년을 얘기하고, 신석기는 8,000년을 얘기하고, 청동기는 5,000년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바로 유럽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바로 이러한 문물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사실은 이게 다시 다 쓰여져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5만 년, 6만 년 전에 저 청원 두루봉루 동굴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양계 유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돌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기 맷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맷돌은 어원으로 갈았다. 산스크리트로 갈았다가 바로 맷돌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맷돌을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문화를 우리 조상들이 가면서 나눠줬고 혹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는 제가 앞전에서 소개한 건축사 용어나 건축사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혹시 국가고시 보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맞게 답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 현실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근본이 어떻다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석기가 70만 년 전에 구석기인데 구석기 때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에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세계 최초라는 건 전부 우리나라에 있어요. 수식어, 우리나라라는 수식어가 최초라는 거를 앞에다 붙여놓으면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유물들이 많고요. 자, 구석기 때는 우리는요, 구석기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피엔스 하나 더 붙였죠. 30만 년 전에 우리 땅에요, 인골이 발견됐어요. 우리 땅, 저 북한 땅, 요동지방의 땅에서요. 근데 여태까지 유럽인들이 주장한 인류의 인골이 아프리카에서 최고 오래된 거는요, 그보다 10만 년이 늦은 20만 년 전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로는 유럽인들이 본인들을 문화의 주류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는 배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석기라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신석기가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8,000년 전 얘기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원 소로리에서 명확히 얘기하면 청원 남촌리에서 벽시 탄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12,000년을 얘기했다가 유럽 애들이 믿을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유럽 학계에서 제일 먼저 그걸 해놓고 스스로가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미국의 가장 연대 측정을 잘하는 학교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15,000원으로 올라갔고요. 한 번 더 재검토했는데 18,000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1만 년 역사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2만 년 가까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쌀 농사를 졌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그 쌀 농사 지은 거를 토기에다 담았어요. 그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고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말로 햇살무늬 토기예요. 바로 햇살무늬 토기가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 쓰던 용구였어요. 그리고 밥을 지어서 놀랍게도 밥을 지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있죠. 숟가락 젓가락 문화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젓가락 문화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숟가락 문화는 특이하게도 인류의 화석처럼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 전체에 다 퍼져서 여러분들 일본 음식 먹을 때 스시 우동 먹을 때 국물 떠먹으라고 주는 숟가락이요.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의 숟가락이 바로 그쪽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또 콩을 제일 먼저 재배한 나라, 그리고 또 우리가 돌씨라고 그러죠. 우리의 토종 종자가 최소한도 1900종 이상이 세계 모든 종자의 근본을 2500종 따진다면 그 중에 1900종이요. 바로 이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서 있은 거예요. 과거에는 한반도 아니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저 뽕나무 밭으로 수만 리 수천 리의 뽕나무 밭이 있던 우리는 부산국의 나라라고 그랬죠. 바로 서해안, 수심이 지금도 40m밖에 안 돼요. 인류가 대홍수를 4번을 겪으면서 수위가 올라온 것이 지금 40m고요. 그 전에 적어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2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했고요. 한 5만 년 전에는 바로 그 서해안의 땅들이 모두 우리 중국, 일본, 저 동남아 대륙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하나로 연육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과 전통과 혹은 인류까지, 선조들까지도 우리 땅에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움집이고 원형이고 방형의 그런 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강의를 할 때요. 돌갱이, 돌보습, 이런 돌삽 이런 거요. 신석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 10,000년은 더 앞당겨 놔야지 이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럽인들이 나누은 역사, 우리가 실증 역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있는데 제가 청동기 문화는 농경이 발달됐다고 했으니까 벼농사 뭐 이런 것들도 완전히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는 제가 나중에 부분 강의할 때 또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유럽식으로 얘기한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요거를 1만 년 땡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동굴불만 아니고요. 기본적인 집도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점차 강의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자리 유적이 충북 단양에 있는 금굴과 공주 석장리에 있는 막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양식 역사관에 의해서, 일본식 역사관에 의해서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1만 년을 땡기면 당겨서 보시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의 유적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는데요. 이때 우리는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에다가 우리 사람의 모습을요,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런 예술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했어요. 바로 이런 조개 껍데기가 어디서 발견이 돼요? 우리 부산의 동삼동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폐촌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보태서, 적어도 초가집 정도는 져주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강의할 때 그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족 중심의 부족 생활을 하여서 강가나 바닷가, 수열주거, 수렵, 어로 이런 얘기들 하죠. 자,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강가. 강가인데 강가, 그 다음에 해안의 물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물은 무르라고 했는데 물은 산스크리트어로 무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모든 인류 혹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물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물이 풍부하고 옛날부터 아주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사람의 발자국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새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 북위 30도에서 45도 이내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빙하기 때도 좀 덜 어려웠고, 그리고 대홍수 때도 덜 어려웠고, 이런 겪음을 좀 덜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 파미르구원 4,000m가 넘는 그런 데서 추운 지방에서 뭘 해먹고 살아요? 거기서 다 내려왔다 그러고요. 저 북방 바이카로에서 다 내려왔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좋은 기후 조건에서 저 하늘이 주신 선물을 잘 공유하고 있다가 정말 최악의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최악이 되었을 때 바로 바이칼로 갔던 거고, 홍수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모든 진흙에 잠길 때 바로 파미르 고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누구랑 갔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사냥, 염소들과 갔어요. 염소들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염소들을 잘 몰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염소를 모는, 양을 모는 개들이 필요하고 또 짐을 싣고 가는 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또 최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개를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바로 소를, 닭을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문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맞아요. 바로 발해와 바로 우리 서해안, 저 부산국.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공주 유적지를 묘사해 놓은 건데요. 자, 집자리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집자리가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건축을 구성하는 건축 재료들이 나무였을 경우는 오래 더군다나 남기가 어렵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한반도는 산성 토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화석들이 남기에는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저 중앙아시아의 모래 사막이나 저 아프리카의 모래 사막은 뭔가 만들어 놓으면요, 1000년, 만년 그냥 가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서는 일찍 부패가 되고 산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게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와 역사가 그만치 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때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동기에 와서 저러한 장신구들, 즉 지도자가 갖는 저런 장신구들이 생겼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랬죠. 이건 유럽식 교육에 물들어 있는 혹은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교육 방법이니까. 자,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이해하는데, 어렴풋이 이해하는데 정도로만 이러한 자료들을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제가 진짜로 나중에는 정말 귀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인들이 바로 영어의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단어고요. 이 고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게 바로 우리 땅, 우리 문화예요. 자, 이 고인들이 교회라는 어원이 가졌는데 순 우리말로 하면 뭐일까요? 여러분,
가끔씩 어르신들이 우리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럴 때 있으시죠? 바로 집구석, 그 집구석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원래 어원이 이 짓이에요. 집구석은 궁전 혹은 어떤 재래를 하는 중심 건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교회를 이 고인돌의 원어를 따서 지금 영어로 변해서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이런 유물들 이런 게 생겼다는데, 우리는 제가 그랬죠. 그냥 만년을 앞당겨서요. 오히려 이전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움집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자, 토막식, 고상식, 초옥, 이런 귀틀집, 이런 것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완전히 이제, 부분별로 강의를 할 때 제대로 다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잠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 많이 나와 있는 삼국시대의 역사부터 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우리 건축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건축사 얘기하면서 또 우리 전체 인류까지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제가 어원을 연구하면서 어원과 역사를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 어원이 우리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모든 그런 D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조상들이 활동 경로까지도 정확히 다 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지만 자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고의 역사와 최고의 건축사와 최고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시간도요, 여러분 저하고 제가 좀 빨리 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눈으로 한 번씩 쳐다보면서 전 시간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아름답다 정도만 느끼셔도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 의의가 큰 것입니다. 자, 제가 고대 삼국시대를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뭐가 또 하나 빠졌죠? 요즘에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야라는 그 역사가 들어갔죠? 맞아요.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분들 화면과 함께 시각적인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도성, 흘슬골성, 국내성, 안악궁, 평양성, 이거를 그림으로만 보셔도요, 충분히, 고구려 때는 국내성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산성과 바로 궁성이 분리가 되어 있었구나. 요 정도만 아시고요. 그리고 성벽 구조가 이렇게 태물림으로 되어 있다. 즉 칸칸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건물 구조적으로 최고 안정한 방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되고요. 안악궁이에요. 안악궁이 고구려 공부하면 안악궁이 있었는데, 안악궁이 바로 대성산성, 그리고 국사봉, 그 다음에 장수봉, 을지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구나. 그리고 산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안악궁은, 궁성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장안성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장안성에 내성과 중성과 외성. 자, 물론 요거는 고구려의 성의 형태이죠. 자, 여기가요, 바로 평양의 대동강 요 유역을 요렇게 복원된 성과 유물들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을밀대라고 있죠. 요 을밀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요, 을지문덕 장군이 성이 을지이고 이름이 문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을씨이고요, 지문덕이고요, 을씨이고요, 밀대예요. 을지문덕의 손자가 바로 을밀이라는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을밀씨 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건축 역사 공부하면서 마침 제가 평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을지성이 아니고 을성이고, 그리고 지문덕, 그리고 을밀, 바로 을지문덕의 손자라는 장군이 바로 저기에서 지휘를 했다고 그래서 을밀대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유행가에도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대야 내가 왔다라는 이런 게 있죠. 그거에 바로 을밀대가 여기를 말합니다. 자, 또 계속 한번 볼까요? 평양 전기의 도성과 평양 후기의 도성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평양 전기에 저 대성산성에 안학궁이 되어 있고, 평양 후기에는 바로 대동강 유역에 내성과 중성과 바로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묘지나 고분 이런 데에서 이런 벽화들을 우리 조상들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궁궐 건축은 이와 같이 내전과 객사형이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 정도만 고구려는 알면 되시는데요. 요거는 잠깐 보세요. 봐요. 안학궁 복원 조감도인데요. 자, 고구려 멋지죠? 얼마나 멋진가요? 자, 남쪽에 큰 대문이 있고, 그리고 중문으로 겹겹이 이어지는 요 구성이에요. 즉 뭐예요? 오늘날의 계획도시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와 같이 외부로는 해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해자를 통과해서 성에 접근을 하려면 전투 실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피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방어하는 방법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을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고구려, 역시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죠.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고구려의 불교 건축은 또 뭐가 있느냐? 이게 정릉사지 복원도인데요. 그냥 요렇게 금당이 있고 탑이 있고, 그래서 고구려의 예를 들면 사찰은 1탑 1금당 요 정도 순위. 금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과 법당이 있고, 그리고 설법전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부분 파트별로 교육할 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금강사지와 아스카데라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금강사지나 일본의 아스카데라가 요러와 같은 형태가 비슷하죠. 즉 뭐냐, 고구려의 문화가 바로 저 일본에 잘 전파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살림집의 구성인데, 이 그림 보면요, 고구려의 살림집이 과거에도 이렇게 화려했어요. 거기에 수레도 있고요. 또 출타할 때 타는 인력거. 오늘날로 따지면요, 롤스로이스보다는 요즘에는 기아차, 현대차가 더 좋죠. 현대차, 기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주인들은 이렇게 평상에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나오고, 요게 보면 구석진 부분에 저런 그림들이 바로 건축을 연구하는 자료인 거예요. 저게 포인데, 포라고 하는 부재인데 저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건축사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좌식 생활도 하고요. 또 지붕이, 나중에 제가 용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진각 지붕을 해서 멋지게, 또 지붕 위에 장식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고구려의 무용총에서 나온 그런 거고요. 또 고구려에서 특히 하나의 특징은 바로 마선고 이루분 벽화에서 나왔던 이런 집들인데 요걸 뭐라고 했냐면요. 부경이라고 했어요. 집이 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요 떠 있는 집 아래에다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축도 키우고요. 혹은 또 뱀이나 동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죠. 여기에다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서 부패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농사를 짓는 그런 바로 종자들을 이렇게 또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 자, 이게 이제 집안의 장군총인데요. 여기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유적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무대에 있던 요동 요서 지역에 이러한 능이요. 실제로 10,000기 이상이 있었어요. 그게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약 800기, 700기 얘기를 하지만요. 세계의 모든 이런 석총을, 즉 돌로 만든 무덤들을 다 모아놔도요.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그런 무덤만큼 되지가 않아요. 즉 뭐예요?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이런 문화가 바로 저 이집트에 바로 피라미드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초기의 피라미드는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3단으로 또 줄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삼각형 원뿔형의 오늘날의 바로 기자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구려의 무덤과 같이 생겼습니다. 즉 우리 문화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또 그 아주 대단한 유전자들이 갔으니까 거기 가서 또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문명으로 또 끌어올리면서 그와 같은 오늘날에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가사의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내부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요. 또 굴식 돌박 무덤인데 안악 3호분이거든요. 안에가요 궁전과 같아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묘시를 공부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식으로 초상화도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 오늘날의 미술 작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이렇게 고구려의 묘지조차도 이렇게 화려하고 기상이 넘쳤죠. 자, 여기에 보면 네모나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런 거를요,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보면 기둥들이 있죠. 이 기둥들이 바로 목재로 건축물이 구성된 것을 묘에는 석재로, 지하이다 보니까요. 석재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걸 보고, 고구려 사람들은 팔각집을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유리왕을 놓고 떠날 때 주몽이 저 팔각 기둥 아래 칼을 감춰놓고 그거를 팔모난 소나무 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가 가만히 사유하다 보니까 집의 기둥이 팔각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의 기둥의 기초 부분을 파봤더니 거기에서 바로 주몽이 반 자른 칼을 거기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걸 들고 찾아가서 결국에는 유리가 2대 왕이 되고요. 그때 이제 재혼을 했던 소선호와 온조와 비류가 바로 오늘날의 또 아랫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양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그러면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가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견주면요. 밝혀지지 않을 게 없죠. 자, 여기 그림 보면요. 대단하죠. 이게 사신도하고 북현무 남주자 그림인데요. 오늘날의 최고의 작가들이 한다고 해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훌륭했어요. 또 고구려에서 이 건축물을 했던 것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또 이와 같은 아주 멋진 건물로 나오죠. 이게 범융사 금당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궁궐보다는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문화가 뛰어났는지, 이거는 범융사 5층 답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에도 이러한 유물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삼국시대에서 고구려의 자료를 얼른 봤죠. 얼른도 순우리말이죠.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제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바로 몽촌토성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해자들이 과연 현대에 와서 만들었을까? 아니죠. 과거에도 바로 토성이나 이런 데는 이런 해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을 방어해서 이렇게 목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목책은 가장 외부 쪽에, 사실 이 목책은 그 방어 개념에서 큰 역할은 못하죠. 그렇지만 구분을 짓는 경계선의 역할은 하지요. 요렇게 우리가 백제를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공주하고 부여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백제 역사 600년 역사 중에 거의 700년에 가깝죠. 역사 중에 이 한성 역사가 사실은요 500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웅진 역사는 60년밖에 안 됐고, 저 부여 낙하암의 역사가 100년 가까운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성 역사를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비밀이 있어요. 이 한성의 역사 이전에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여기 국학원에서 가까운 지역에 의뢰라는 성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최초의 소선호 그리고 최초의 원조가 저 아산만을 통해서 들어와서 역사의 터를 잡았던 지역이 사실은 의뢰성인데, 이 의뢰성이 워낙 역사에서 약 16년에서 18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질 않다 보니까 유물도 많이 남지 않았고, 그러나 유물도 있어요. 당시에 백제성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호족이었던 백제를 가장 이끌어갔던 호족들의 그 집성촌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고 국학원이 있는 요 아산만이요, 과거에는 대단한 교통로였고, 제가 또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산동반도에서 편지를 써서 병에 넣어갖고 던져놓으면요, 3개월 있다가요, 바로 우리 여기 아산만에 와서 그것을 주워서 볼 수가 있어요. 조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산만이 가장 고대 사회에서는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신라의 원유하고 의상이 당으로 유학을 갈 때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저 평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찰 짓고 막 했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전부 다요, 갈대밭이고 뻘밭이고, 그래서 저 당으로 가는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가 그 시절에는 사실상 불비했고요. 바로 요 아산 지역에서 원유와 의상이,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전해진 지역이 저는 아산 지역일 거라고 봐요. 제가 조금 팔이 안으로 굽었죠. 근데 이거 우리 또 아산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연구하셔서 완벽하게 또 밝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풍납토성이에요. 백제의 유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 있지만, 요 지금 울타리가 있죠. 이게 토성의 외곽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가 이러한 유물들이 다 나왔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요, 켜켜이 이걸 판축이라는 형태거든요. 켜켜이 흙을 놓고 달고질하고 밟고 두들기고 해서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가 그 주머니가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아직 이거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녁에 네.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그럴 시간이 괜찮으실라나? 막 일이 많이 바쁘세요? 그래도 이렇게 연구하셔서 좋은 강의 해주시는 건 중요하죠. 그럼 지금 바로 전에서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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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사람들 와서 보죠. 아마 이게 문화재청이나 역사에 관련되신 분들, 건축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또 보셨겠죠. 대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고 한성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공산성 웅진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웅진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공산성이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성은 지금 가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공산성의 요 성벽이 보면 아까 고구려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죠. 자, 요게 바로 위에가 저렇게 나무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돌로 위를 덮개를 덮는 형태를 요거를 바로 개거식, 평거식 이렇게 용어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돌쌓기 방식도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자, 백제 시대가 이렇게 돼서 부수산성에 요게 낙하암 주변에 부수산성인데요. 낙하암이 여기쯤에 있고 고란사가 여기 있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저희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여기에 박물관을 세웠는데 당시에 아마 김종필 씨가 그 정치적으로 좀 힘이 좋을 때였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줘갖고 박물관을 여기다가 그 세웠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궁궐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걸 박물관 철거하고 새로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원하고 이럴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또 백제의 사찰의 형태인데 부여 군수리사지와 부여 금강사지, 부여 정림사지.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정림사지죠. 정림사지 그 탑에 그 소정방이 그 자기가 그 전투를 해서 너희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그 탑에다가 문구를 아주 그건 사실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런 걸 새겨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탑이 바로 여기죠. 금당 앞에 있는 정림사지 탑에 소정방에 거기 우리 저 소정방이 신라를 도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각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 자 바로 백제가 1탑 1금당 형태로 또 마찬가지로 한 이런 양식이 바로 일본에 가서는 시텐노제와 사천왕사에 또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제가 앞서 고조선 역사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역사들의 어떤 유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 일본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일본도 많이 미워하고 하지만 사실은 강점기 시대에 문화재만큼은요, 그들이 또 많이 발굴도 하고 또 유지도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부분만큼은 그렇게 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 갖다 감추고 우리 역사사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이 당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죠. 자, 정림사지 이제 사진에 나오죠. 바로 이 5층 목탑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요 복원도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림사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백제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아래에 백제 대향로, 이 금동 향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윗부분에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국학원의 상징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문화고요. 그리고 이 복문화의 바탕이 되는 게 받침이 이게 용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신선들이 사는 박산이라는 산이고, 여기에는 또 악기를 부는 사람, 또 사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성은요,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향로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게 아름다울까요? 단연 백제 대향로가 진짜 목이 메일 만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모주품만 갖다 놓고 봐도요,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그 건물들이나 이런 거에 어떤 때는 압도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뒤로 넘어가다 보면요, 그 압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금동 대학로는요, 최고의 유물이고요. 바로 백제의 가장 사찰 중에 3금당, 1탑 3금당, 금당이 하나, 둘, 세 개, 탑이 하나, 둘, 셋, 3탑 3금당이죠. 바로 여기가 미륵사지인데, 미륵사지가 2년 전에 복원 완료가 돼가지고 이쪽에 서탑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 서탑에서 바로 이제 또 역사의 아이러니하고 또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요, 깨끗하게 여러분들께 해결해 드릴게요. 이 서탑을 복원했는데, 그 서탑 복원했는데 사리기 하면서 사택적시라고 하는 딸이 여기에 왕비로 있었다. 그래서 서탑을 불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동탑하고 가운데는 또 구층 목탑이에요. 바로 백제 아직이라는 분이 황룡사 구층 목탑도 만들었잖아요. 그 먼저 만든 실험실이 바로 미륵사지예요. 근데 가운데요, 목탑이 구층 목탑이 있었어요. 이 구층 목탑에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사리하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가 서동 왕자요, 그리고 신라의 공주요, 그 얘기할 때 저는 가운데가 바로 그 서동과 그 공주의 사랑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 뒤에 왕비로 온 사람들이, 혹은 호주계 또 지역에서 세력이 셌던 사람들이 아마 서탑, 동탑을 또 맡아서 불사를 하지 않았을까. 답입니다. 사실은 선화공주요,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들, 선화공주에 대한 역사라는 거를 또 나중에요, 제가 또 부분 강의할 때도 또 우리 어원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마동이잖아요. 말을 캐는 사람이 뭔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미륵사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미륵사지가요, 우리 지금 전체 동남아시아에 불교가 있는 나라에서요,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사찰이 바로 백제의 미륵사입니다. 그리고 구층 목탑이 있었고, 복원한 서탑이 있고, 복원한 동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륵사입니다. 이게 바로 선화공주와 백제 왕자의 사랑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을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복원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다
다른 데서 우리가 문화가 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뭔가 먼저 만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룡사 구층 목탑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황룡사 구층 목탑을 동국제강의 회장님이요,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사실 내부는 동국철강이잖아요. 내부는 철 구조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동국제강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됐겠죠. 그래서 지금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요, 황룡사 구층 목탑 87m의 높이가 지금 그대로 외형은 복원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해외 동포들까지 힘을 모아서 훈민정음 기념탑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교부 산하, 문화관광교육부 산하에 훈민정음 기념탑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훈민정음이 28자이니까 28층으로 만들어 보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층 목탑은요, 이제 속된 말로 누워서 껌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9층 목탑 만들었는데 87m인데 저는 108m까지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부 만나보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놔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요, 경주 반월성에 월정교를 복원했어요. 경주가 한동안 시들했거든요, 관광이. 근데 월정교 옆에 바로 첨성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압지라고 하는 동궁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월정교를요, 67.7m거든요. 다리 길이만. 근데 그 아래 돌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신라 시대 때도 다리를요, 67m를 만들었고 양쪽에 누각을 세웠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요속공조와 원효 얘기에서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와요. 분명히 월정교가 있었고요. 그러면 달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사상으로 봐서는 월정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태양이 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서 일정교에 또 터가 있어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놀랍게도요, 1000년 전의 석축이요, 단 조금도, 손톱만큼도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이고, 그게 우리 문화의 바로 기상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문화를 다 전파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미륵사지가요, 설명을 하려면은 미륵사지 밑에 아까 선화공주하고 바로 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생각했고, 그리고 요 가문사지에는 바로 신라를 통일한, 진짜 통일한 범민, 신라의 범민 왕을 기리기 위해서 신문왕, 아들이 신문왕이 이러한 법당을 만들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용이 되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로 간포 앞바다에서 요 가문사까지 오는 수로를 만들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리처럼 돼 있잖아요. 법당 아래는 용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 똑같은 문화가 바로 미륵사지에도 있었던 거예요. 미륵사지를 보고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앞에 연못이 있고 왜 이렇게 주춧돌이 돼 있고 공간이 이렇게 클까? 바로 용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선대의 왕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용이 바로 법당 아래에 주석할 수 있도록, 법당 아래가요, 오늘날의
다리 밑 구성처럼 그렇게 공간이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미륵사지와 바로 저 신라의 가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관점과 이런 사유하는 생각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것이 다 알알이 뭉쳐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제 문화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 복원이 돼서 요게 지금 일본이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시멘트로 복원을 했지만요. 그냥 좋게 봅시다. 요 시멘트가 당시에는 아주 양질의 시멘트였고요.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접합 재료가 당시에는 시멘트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를 했다고 가끔 어떤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일본 사람들 욕을 하는데요. 그건 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당시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 거예요. 석굴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를 완벽하게 복원을 못했기 때문에 혼이 나고 욕을 먹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조금 전에 앞서 사진 보셨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나마 유지한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고적답보라고 하는 문화재 전체를 그 소위 얘기하면은 재산 어떤 그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부터 요 다음 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헐어내고 2년 전에 복원 완료가 됐던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하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요게 바로 나무로 만든 건축물을 그대로 묘사한 건데요. 제가 미륵사지 탑하고 또 건축 양식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화석과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다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에 이런 식으로 초석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로 선화공주 얘기가 이렇게 탁 명문으로 나와서 여기는 사택적시가 가문의 딸이 왕후가 됐을 때 서탑을 만들었다. 그러면 동탑은 또 어떤 왕후, 가운데 있는 주탑은 분명히 저는 선화공주의 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감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복원한 모형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익산에 한번 가보셔서, 자,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런 탑을 만드신 분들이 우리 선조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근추고왕의 무덤도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백제는 고구려의 부여의 후신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고, 바로 또 문영왕릉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요 발굴될 때 스토리가 있어요. 이 문영왕릉의 입구를 탁 여는 순간, 이게 김원용 교수님이 맞을 것 같은데, 딱 여는 순간 이거를요, 세상에 하루 만에 열었다는 거예요. 이 가려진 요 입구 이런 데서 안개처럼 김이 탁 퍼져나왔다는 것이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순식간에 부식되던, 영화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이요. 실제 우리 무령왕릉 발굴 1971년도에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장마가 져갖고 입구가 어떻게 됐는데 성물이 조금 나온 걸 보고 관계자가 신고를 해서 이걸 발굴하겠는데, 이분들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분들이요. 아이고, 아쉽게도 하루 만에 이걸 전부 다 파재켰어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훼손돼 버렸고요. 유물을요, 그냥 이렇게 쓸어 담아서 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로 발굴할 때에는 정말 서두르지 않고, 구슬 하나, 옷구슬 하나, 그 다음에 금제 장식 하나, 그 잎사귀 모양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전부 도면에 표기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건 사업에요. 실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도굴꾼들이 가져갔다면 더 했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경상북도 제가 문경 상주에 왕릉이 1000기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굴꾼들이 거기서 연습을 했대요. 거기서 좋은 문화재들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 빼내서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안타깝죠. 저는 모르면 몰라도 동경대학의 그 박물관 수장고에는 우리의 문화자들이 아마 지금 1000년이 넘는 문화재들이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언젠가 우리가 잘 그 조화를 이루고 우리말 살려 쓰고 훈민정음 살려 쓰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말이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인 일본이나 세계 모든 공용어로 쓰이면서 그때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얼싸안고 맞대고 얼굴 맞대고 좋은 문화를 발굴하고 이런 작업들이 되면 그때쯤 우리 문화들이 다시 고스란히 우리 땅에서 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까지 봤는데요. 자, 백제 보고 나서 또 이제 신라로 가면 이게 반월성이거든요.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달의 반쪽처럼 생겨서 반월성인데 반월성의 첨성대 안압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바로 월정교가 이 자리예요. 요거를 그대로 복원했어요. 월정교 사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복원도거든요. 신라도 철저하게 계획도시예요. 자, 여기 멀리에 뭔가 보이죠? 이렇게. 저게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그리고 전부 방리제로 전부 격자형으로 이렇게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월정교에서 바로 우리 무열왕이 일찍 남편을 사별한 요석공주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원효를 요 중간에 가서 물 밑으로 밀어넣고 옷을 말리기 위해서 요석공주가 살고 있는 요 궁에 가서 옷을 말리다가 요석공주하고 눈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극화됐지만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설총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훈민정음의 어떤 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이두를 만들어내고 또 그 향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기여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승려들은요,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승려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바로 이 도시에서 불교와 민가와 모든 또 왕권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역사를 자꾸 축소시키고 폄하시키다 보니까 바로 서양의 문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조 때문에 우리 불교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서 중이 그랬어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수행을 정말로 하시는 분들은요, 저 사견이지만 결혼도 해보셔야죠.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을 알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결혼을 안 하고 수행을 하는 방법을 또 지켜나가시는 분들,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말이 그렇게 많았던 첨성대거든요. 이 첨성대요. 제가 나중에 이 첨성대의 비밀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첨성대 보시고요. 이 위에 격자로 우물이 돼 있죠. 바로 이 격자의 우물 정자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고 저것이 바로 우물의 형태고 우리는 물에서 온 물의 문화. 완전히 대변하는 거죠. 요 층이 있죠. 12개 층. 13층에서 15단까지 통로,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돌들, 심석, 기다란 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요, 사실은 완전히 천문가일치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천문가일치한다는 것을 첨성대를 한 단원으로 놓고 할 때 제가 첨성대를 완전히 밝혀드리고요. 경주의 모든 형태의 도시 계획은 뭘로 했느냐? 바로 하늘을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강으로 이어지는 그 하천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문에서의 은하수예요.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고요? 이 경주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제가 다른 문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구했어요. 왜? 바로 투 김일제의 후손, 저 한나라에서 최고 권력가였던 김일제라는 분이 후손들이 경주에 와서는 어떤 세상을 열었을까? 그러면 한나라가 우리 조상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을까? 소위 얘기하면 흉노라고 했죠. 흉노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한나라는요, 흉노한테 매년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이요. 왜 조공이냐면 조개 껍데기 조자예요. 그거 제가 동삼동 또 얘기할 때 또 그런 것도 자세히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진짜 이것은 완전한 비밀이에요. 이 모양이요, 밑에는 네모난 모양에서 줄어드는 칸수, 그리고 이 돌 하나하나의 개수, 이게 바로 천문수리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첨성대 시간에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이렇게 했는데 아래는 이렇게 조금씩 태물림해서 줄여가다가 나중에 윗부분에서는 태물림 없이 직선으로 쌓았는데 이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모양처럼 정말 아름답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 화면을 담으면서 우리는 문화재를 대하는 자세가 사실 이랬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이게 60년대 수학여행 간 사람들이요. 이 남학생들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거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선생님도 계세요. 안 말렸어요. 이게 우리가 문화재를 대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일본식 교육이나 식민사관이 이미 뇌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문화재 관리, 오늘날까지도 문화재 관리는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것이 또 신라의 석빙고인데 여름에 시원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저장하는 이런 석빙고 같은 이런 시설들이요. 이게 바로 드디어 황룡사지예요. 이거 황룡사지는 복원이 돼갖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 돌 크기 하나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움이겠죠. 자, 드디어 복원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98m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고 별의별 사유를 해봐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나중에는 답이 나왔어요. 나중에 황룡사 시간에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분황사탑이거든요. 이게 실제 분황사탑이 지금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게 3층일까라는 또 의구심도 갔거든요. 요거는 뭐예요? 돌을 벽돌처럼 만들어서 조적식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또 요런 탑의 형태가 나오고요. 자, 돌무지 덧널무덤, 이거 우리가 역사 시간에 시험 점수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하죠. 이와 같은 능이 경주에 있는 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능이요, 가장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데, 근데 저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요쯤에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더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의 지금 현재 강단사학자, 그리고 자기들이 올바른 또 사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재야사학자요, 전부 다 허구이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른 데서 온 것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고를 깨지 못하면 재화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 욕해요. 제가 보기에는 욕할 자격도 없어요. 그들도 다 어디서 왔다는 그런 역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동북공정 할 때요. 동북공정 맡겠다고 정부에서 예산 받은 재화사학자들 제대로 자기 역할 했나요?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세계 역사에는 중국 역사의 변방 역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깨부시고 그거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말, 우리 어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들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도 우리가 만들었고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우리 말이 저 제주도에, 저 남해안에, 저 경상도 아래 부산, 동삼동에, 그 다음에 울산 반구대에 그대로 그 근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우리 역사가, 우리 인골이 남아있어요. 우리 못난 후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인골이 30만 년을 버텨주셨어요. 이 산성 땅에서. 그러면 산성 땅에서 30만 년을 견뎌주셨다면 다른 분들 견디려고 애쓰시다 사라지신 분들이요. 70만 전에, 100만 년 전에 거기 또 공룡이 살았던 그 시절에 그 공룡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화사학자도 우리 강단사학자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왔다라는 문화만 얘기하고 왔다라는 역사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요. 기왕이 연구하신다면 우리 문화가 어떻게 갔나를 연구하시기를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아니면 경고를 합니다. 그대들의 학문이 엉터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대로 된 학문을 해 나갑시다. 자, 요게 가영톡인데 요게 있는 이런 토기들 모양이요. 어디예요? 가야 이런 토기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고구려의 부경이라고 하는 가오, 즉 위에 곡식 같은 거 띄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아래 공간을 둔 오늘날에 이런 우리 집들 많이 있죠. 오피스텔에 보면은 주차장 조건 맞추기 위해서 다 저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 고구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우리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문화까지 이제 개락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언어와 문자들이 이런 역사들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의식주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어원 몇 가지만 제가 칠판에다가 써 보이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문화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이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어원, 우리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산스크리트어, 즉 산스크리트어보다 더 오래된 글자 체계도 되고 또 데바나가리아도 되고 이런 글자들의 모형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일까요? 제가 우리 여기에 있는 이런 개개인 건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말로 집이라고 했어요. 집. 그리고 고인들을 집구석이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집구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우리 선조들이 저 인도, 유럽, 수메르 문명을 전해줄 때 글자로 우리 말이 가서 그 어떻게 글자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를요, 우리가 로마체로 표준음을 만들 때 로마체를 쓰면요, 바로 이렇게 써요. 여기에 장음이 표시해서 집이에요. 바로 우리의 말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는 집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오래된 약 7,000년 전, 8,000년 전에 쓰였던 문자를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사유해 주세요.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자, 요 대바나 가리채보다 5,000년 더 된 약 7,000년 전에 문자를 이렇게 써놓고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장음만 빠지고요. 오늘날 사전에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집을요. 정확히 표현했고요. 우리 집을 한자로 또 정확히 이렇게 해서 글자가 발달이 되어 간 것입니다.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통일해서 써야 될까요? 용비어 천가에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그 어느 문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용비어 천가 10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짓구석, 즉 고인들과 똑같은 용어를 쓰셨습니다. 용비어 천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든 우리의 문화를 폄하시키고 자기들의 문화를 더 위로 상승시켜서 세계의 모든 지배권을 가져갔던 유럽 사람들이 한 일이나 혹은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이 하늘을 다 가리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말과 문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건축사를 하면서도 용어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문화잖아요. 우리 아파트 문화를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자, 독일 사람들이 집을 지면서 우리 문화 중에 어떤 문화를 흡수해 갔냐? 바로 구들이라는 문화. 자, 우리는 지금 바닥에다가 물 호스를 깔아서 데워서 방바닥을 데우는 문화죠. 바로 그것이 구들 문화입니다. 구들이고 바로 그게 방꼬레이고 방꼬레에다 뭔가 뗄 때를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자, 그 구들이 바로 고래입니다. 바로 고래를 사냥하는 우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방고래도 만들어냈고 방구들도 만들었고 또 아궁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아궁이는 뭘까요? 아궁이는 바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근이. 자, 기왕이 쓴 김에 이것까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요. 이것이 바로 아근이. 바로 우리말 아궁이입니다. 아궁이는 우리 한민족만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주택에서 가장 고유한 문화가 바로 아궁이입니다. 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장갱이라고 해서요. 환자들을 위해서 일부만 솥을 하나 걸고 한 1m에서 2m 폭만 하는 부분 구들은 예를 들면 노르웨이까지 바이킹족까지 우리가 전파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전면구들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의 주택에서 바닥에 난방, 벽난로식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가장 인간에 알맞게 건강에 알맞게 해놨던 그 문화를 가장
현대로 보았을 때 과학이 발전되어 있고 건축이 발전되어 있는 독일에서 바로 우리 문화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랬듯이 우리 문화가 바로 세계의 무대로 진출해서 조상들이 전부 다 홍수 때, 빙하 때 흩어져 가면서 그 문화를 남기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별을 하고 가시는 분, 오시는 분들을 서로 애처로워하고 배웅하고 눈물로 맞이하고 하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마고 할머니가 제가 강의 초반부에 얘기했죠. 저 파미르 고원에 마고 할머니가 사실 때는요, 대홍수가 인류에 4번의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였어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로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바로 우리 요동요소 홍산문어 요동 문명이 태동한 우리 바램 안에서 이 땅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쓰던 용어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사실은 다 지구의 이 땅에 모든 땅에 번져서 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종주국이자 언어 문자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가장 파라다이스 행복한 땅,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 또 국학원이 열심히 헛간도 짓고 곳간도 짓고 헛간 곳간 전부 다 옛날 우리 고어인데요. 영어로 헛이라고 했고요. 고어로 콧 영어로 COT 곳이라고 했어요. 곳간도요. 영어도 우리말이고요. 헛간의 헛도 영어로 HUT로 표현이 됐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모든 언어에 그렇게 모태가 돼서 우리 문화가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제가 하는 말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다 믿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 구들, 고래 이런 문화에 바로 COL, 콜이라는 골짜기라는 용어도 바로 고래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건축사를 제가 건축의 모든 얘기들을, 비밀들을 제가 전부 다 여러분께 세상에 털어놓는다고 하면서 우리 역사의 비밀 코드까지도 전부 다 제가 밝힌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문화로 그대로 바로 화석이 되어서 우리 DNA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리, 뇌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크게 존중하고 하면서 나와 너를 얘기할 때 우리는 홍익인간 그리고 이화세계를 만드는 그런 철학이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몸속에 DNA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을 해 보이면서 다시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이 지구촌의 문화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선도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가 건축사와 건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함께 가자고, 함께 손잡고 달려가자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또 강조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축사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선조들의 애국가와 같은 아리랑을 또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리랑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감사합니다.